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 실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차로 인한 세계사의 자취와 그로 인한 홍차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도자기는 무역의 핵심 품목이 되었고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식민지 개발 전쟁과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유럽의 차가 전래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에 의해서였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1609년 일본 히라도에 상점을 열고 다음 해에 녹차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동양의 다완, 닭이 차 마시는 법이 네덜란드 귀족 사이에 퍼지게 되자 그들은 동양 취미에 매혹되게 됩니다. 당시 차는 금, 은에 비교될 정도로 고가품이었으므로 귀족들의 재력 과시를 위한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 후 차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맨 처음 차를 판매한 것은 1657년 런던의 커피하우스 가웨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차를 만병의 효능이 있는 동양의 신비로운 약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차를 영국 상류사회에 정착시킨 인물은 1662년 찰스 2세와 결혼한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마신 차는 영국 기부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68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차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06년에 토머스 트와이닝이 동인도 회사에서 독립해 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바로 현재의 트와닝스의 창립자이지요. 네덜란드 인들에 의해 미국에서도 홍차가 널리 퍼졌습니다. 미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홍차를 수입하였지만 가중한 세금 때문에 네덜란드 밀수품이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세수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자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분노했지요. 1773년 보스턴 항해에 정박 중인 세 척의 배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몰려들어 차 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린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되게 됩니다. 1823년 영국인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식민지 인도 아쌈 지역에서 차나무를 발견합니다. 이후 브루스 소령의 동생 찰스 브루스에 의해 아쌈차 재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중국 차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홍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869년에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멀리 희망봉을 돌아서 90일 이상 걸리던 중국 런던 간 항해가 28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890년에는 토마스 립톤이 스리랑카 우바 지역에서 자사의 다운을 확보하여 신선하고 싼 가격의 립톤 홍차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실론티는 홍차의 대명사가 됩니다. 고가의 기중품이었던 홍차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세계인의 음료가 된 것입니다. 1658년 영국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올리브 크로멜이 사망하자 프랑스로 망명했던 찰스 2세가 영국으로 귀국하여 1660년에 왕정이 복구되었습니다. 찰스 2세가 맞이한 왕비가 포르투갈에서 시집온 부르간사 왕가의 공주 캐서린입니다. 1662년에 캐서린은 7척의 배를 혼수로 가지고 왔는데 이 배에는 설탕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설탕은 고가품이어서 은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가지고 돌아온
또 다른 보물은 바로 동량의 차였습니다. 당시의 차는 중국산 녹차가 주였고 영국 국민 음료가 된 홍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영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애호한 차와 중국의 자기로 된 차그릇은 왕후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순식간에 유행하게 됩니다. 또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차를 파는 가게나 왕실에 차를 드리는 전용 차 상인이 나타나게 되지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새롭게 들어온 커피와 차가 큰 인기를 얻자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650년 유대인에 의하여 옥스퍼드에 문을 열지요. 1657년 토마스 가웨이가 런던의 커피하우스 가웨이를 열고 커피와 코코아 그리고 차를 팔았습니다. 1660년에 가웨이는 차 선전용 팸플렛을 만들어 겨울이나 여름이나 마시기 적당한 온도의 음료, 늙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시켜주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등 30개 항목에 걸친 차의 효용을 선전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런던에만 3,000여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토론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찰스 2세는 1675년 커피하우스 금지령을 내렸지만 민중의 지지를 받은 커피하우스를 철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더욱 번성했고 차는 이제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의 음료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처음 즐기던 차는 중국의 녹차였습니다. 1720년경 사람들의 기호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녹차보다 더 저렴하면서 진한 향과 탕색을 내는 산화 발효차, 정산소종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정산소종은 중국 복건성 무이산 주변에서 나는 홍차인데 생산량이 적고 유럽의 소비량은 늘어났으므로 납상소종이라는 훈연 향이 강한 홍차를 만들어 팔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녹차든 발효차든 건조시킨 완성품에 향을 첨가하기 위해 다시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수질은 경수여서 차를 우리면 맛과 향이 연해지고 탕색은 진해지므로 영국인은 향이 강한 차를 선호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녹차나 오룡차를 마셨고 홍차는 수출용으로 별도 제조하였습니다. 수출용 납상소종은 건조시킨 찻잎에 습기를 가하고 다시 연기에 그을리는 작업을 하여 생산했습니다. 원래의 정산소종보다 맛과 향이 강한 납상소종은 달콤한 과일향, 시원한 소나무 향이 아니라 정로한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을 영국인들은 동량의 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664년 네덜란드령이었던 지금의 뉴욕이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차의 공급도 영국 동인도 회사가 맡게 되자 홍차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미 차가 생활 필수품이었던 미국인들은 높은 세금이 붙은 영국 홍차보다 저렴한 네덜란드 밀수 홍차를 애용하였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막대한 세수를 지키려는 영국 정부는 1773년 동인도 회사에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차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강경책은 미국인을 격분시켰죠. 1773년 12월 16일 시민의 한 무리가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침입하여 342상자의 홍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아메리카 13주 대표들이 모인 대륙회의가 개최되고 1775년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홍차로 인한 무역 불균형에 만든 참사, 아편전쟁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홍차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홍차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주요 수입품이 됩니다. 중국은 유럽의 상품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판매한 대금을 은으로만 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은 유출은 유럽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은 남아메리카의 은강에서 채굴한 은을 식민지 미국을 통해 유입해 왔었지만 미국 독립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 바로 아편 무역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 벵골 지역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은을 확보합니다. 아편 판매는 무려 300배에서 500배의 수익을 얻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차 무역으로 잃었던 은이 단숨에 영국으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은 중국에서는 예부터 약용으로 소량 사용되었던 물건이었지만 영국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 중국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청왕조는 아편 흡입을 금지하고 수입 금지령을 내렸지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든 유럽 상인들의 극렬한 반격과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838년 청나라 조정은 임칙서를 강동에 파견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편을 모두 몰수하면서 아편을 가진 자는 처형한다는 포고를 내립니다. 임칙서는 아편을 파는 자를 처형하고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징벌하고 영국 상인을 압박했습니다. 상인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몰수하기 위해 서양 상점을 병사들로 포위하는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영국은 아편의 자유무역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내세워 청나라 조정에 무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840년 6월 은밀히 강동에 도착한 영국 해군 함대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여 임칙서가 지키는 기지를 함락시킵니다. 나아가 북상하여 해안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영국 함대의 위력은 청나라의 군사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도광제도 자국 군대의 실정을 알고 있었지만 아편 금지를 해제할 수도 없으므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42년 8월 마침내 청왕조는 영국과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섬을 영국에 할량합니다. 그 후 홍콩은 1세기에 걸쳐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영국은 홍콩뿐만 아니라 광동, 함흥, 복주, 영파, 상해를 개항시키고 자유무역을 시작합니다. 1844년에는 미국, 프랑스도 청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차 무역은 자유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차 수입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만 인정된 특권이었으나 1833년에 동인도 회사의 특권이 폐지되어 영국 각지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던 회사들이 차 무역 경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제 누가 더 빠르게 중국의 새 차를 유럽으로 가져오는가가 경쟁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T-클리퍼라고 부르는 계속 범선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런던 템스강 하구의 항구까지 차를 운송하는 것은 영국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나 1849년에 오랫동안 영국 차무역에서 외국 배를 배제해온 항해법이 폐지되게 됩니다. 미국의 계속선 오리엔탈호는 1850년 런던에 차를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영국 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95일의 항해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뜨거운 속도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속도 경쟁은 T-레이스 또는 T-클리퍼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 더 빠른 범선이 들어오고 계속선을 건조하는 조선업 붐이 일어나게 되지요. 항해는 마치 대서양 횡단보트 경기처럼 팬클럽을 갖고 경쟁했고 내기 도박도 벌어졌으나 승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선장과 선원은 프로경기 팀처럼 준비와 훈련을 했고 스톱워치 대신 달력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클리퍼들 사이에 불과 몇 분 사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런던 시민이 부두를 가득 메우고 그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사교계에서는 갓 도착한 T-클리퍼에서 신선한 차를 누가 먼저 얻는지 그 순서를 예약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새 차를 맛보는 최초의 인간이 되려는 소동은 19세기 런던판 보졸레 누보 이벤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T-레이스는 증기선이 발명되고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은 해군 브루스 형제들에 의해 1825년 인도 아쌈 지역에서 차의 묘목과 씨앗을 손에 넣었습니다. 동생 찰스 브루스는 아쌈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차나무 재배를 시도하여 인도에서 차 재배에 성공합니다. 그는 아쌈에는 아쌈종 차나무를 심어야 하며 강렬한 태양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줄 섀도우 트리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홍차 제다법으로 아쌈티가 만들어지고 1839년 아쌈티는 영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아쌈티의 성공으로 홍차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고 유럽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홍차를 얻게 됩니다. 한편 인도 총독이었던 윌리엄 베네티크는 다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아쌈의 기후, 토양, 지형을 조사하여 다원을 조성하고 제다 기술을 얻기 위해 중국에 조지 고든을 파견하여 차 종자를 얻었지만 이 시기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동인도 회사의 요청으로 로버트 포천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원예업자가 중국에 파견됩니다. 최초의 산업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이미 중국의 귀한 식물들을 가져와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험난한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비밀을 유지하던 중국의 차 생산과 재배 기술을 추적합니다. 마침내 그는 차 종자, 묘목 그리고 차 재배에 익숙한 차 농부들을 데리고 인도 캘커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중국종 묘목을 인도의 여러 다원에 심었지만 오직 다즐링에서만 재배에 성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머스켓 포도향을 내는 중국종 홍차 다즐링 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스리랑카인 실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홍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개척된 농장의 생산물은 홍차가 아니라 커피였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식민지 실론섬에 대규모 커피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1865년 전염병인 커피 녹병이 대유행해 실론의 커피 농장은 폐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실론티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테일러는 모두가 떠난 커피 농장에 아쌈종 차나무를 심고 홍차 제다에 평생을 바칩니다. 영국은 실론에 대규모 농장을 개척하기 위해 남인도의 타밀린들을 이주시키게 되는데
차별받는 타밀족의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후에 스리랑카의 오랜 내전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실론티에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이가 바로 토머스 립톤입니다. 식료품점으로 크게 성공한 토머스 립톤은 우바 지역의 다운을 직접 사들이고 콜롬보에 제대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다운에서 티포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이용하여 실론티를 보급하게 됩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세계 최대의 홍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납상소종차를 준비했습니다. 정산소종의 고향인 중국에서 영국까지 운반하는데 그 자연적인 훈연향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훈연향을 입힙니다. 그래서 납상소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 귀족들이 그 예전에 얼마나 정산소종을 사랑했으면 그 향이 그리워 인위적으로 그 향을 입혔겠습니까? 원래의 정산소종보다 맛과 향이 강한 납상소종은 달콤한 과일향, 시원한 소나무 훈향이 아니라 정로향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을 영국인은 동양의 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